프랑스가 자랑하던 정예 낙하산 부대였습니다. 전차, 대포, 전투기까지 모두 갖췄죠. 하지만 그들은 맨발에 고무신을 신은 농민들에게 전멸합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뒤집힙니다. 2월 18일만 6천 명. 프랑스가 자랑하던 정예 낙하산 부대와 웨인 부대의 총 병력입니다. 탱크 10대, 대포 28문, 전투기 수십 대까지 갖췄습니다. 상대는요? 맨발에 고무신 신고, 자전거로 보급품 나르던 베트남 농민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프랑스 정예부대입니다. 독일군 출신 용병들도 섞여 있습니다. 전쟁이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반면 베트민은요? 일주일 전까지 논에서 모내기 하던 농부들입니다. 총 쏘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56일 후 프랑스군은 전멸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병사가 포로로 끌려갔고 그중 절반 이상이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프랑스는 100년간 지배하던 식민지를 포기합니다.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진 장소예요. 디엔비엔푸. 하노이에서 300km 떨어진 산골짜기입니다. 프랑스군이 직접 선택한 전장이에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일부러 그곳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자기가 고른 땅에서, 자기가 원하던 정면 대결에서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트남의 민족주의가 강했다. 게릴라전에 당했다. 인해 전술에 밀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는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4년 5월 7일 디엠비엠프 사령부. 드카스트리 장군은 무전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파리와의 마지막 교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의약품도 없습니다. 부상자들이 참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파리 사령부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구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손을 놓았습니다. 드카스트리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건 완벽한 작전이었어. 나바르 장군도 자신했고 파리도 승리를 확신했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지? 56일간의 포위전. 프랑스군 사망자 2293명, 부상자 5195명, 나머지 1만여 명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들은 500km를 걸어서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도중에 쓰러지면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뒤에도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생존율 50%. 1만 명 중 5천 명만 프랑스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트남군의 인해 전술에 당했다고. 수십만 명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프랑스군을 덮쳤다고요. 하지만 실제 전투 손실 비율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베트민 사상자는 약 2만 3천 명입니다. 프랑스군 사상자 7,500명의 3배가 넘습니다. 화력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뜻입니다. 대포 한 발, 기관총 한 발에 베트민 병사 여러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프랑스가 왜 베트남에 그토록 집착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는 굴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1940년 6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프랑스군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으니까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요? 6주 만에 항복합니다. 파리가 함락되고 프랑스 정부는
독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후예가 한 달 만에 백기를 든 겁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는 이 치욕을 씻어야 했습니다. 다시 강대국이 되어야 했어요. 방법은 하나, 식민지 재건이었습니다. 인도차이나,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보석이었습니다. 쌀, 고무, 주석, 석탄, 자원이 넘쳐났습니다. 연간 수출액 3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돈이 매년 프랑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상징적 의미도 컸습니다. 인도차이나를 지키면 프랑스는 여전히 제국입니다. 이르면 이류 국가로 전락하는 겁니다. 프랑스 정치인들에게 인도차이나 포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베트남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치민,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독립운동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30년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접시닦기를 했고,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배웠고, 중국에서 혁명전술을 익혔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합니다. 베트남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이 물러납니다. 호치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45년 9월 2일, 하노이 바딘 광장, 50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호치민이 연단에 섭니다. 그가 낭독한 문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주는 그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입니다. 호치민은 일부러 미국의 언어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미국이 지지해 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미국은 외면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중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베트남 농민보다 프랑스가 더 중요했습니다. 프랑스의 대응은 단순했습니다. 무력으로 찍어 누르자. 1946년 12월, 프랑스군이 하노이를 포격합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프랑스의 자랑, 낙하산 부대입니다. 프랑스 공수부대와 웨인 부대. 이들은 진짜 강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첫째, 경험입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들로 구성됐습니다. 노르망디에서 싸웠고, 북아프리카에서 싸웠고, 독일 본토까지 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웨인 부대에는 독일군 출신도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진 독일 병사들이 먹고 살려고 프랑스 웨인 부대에 입대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전우가 된 겁니다. 어쨌든 전쟁이 직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화력입니다. 105mm 곡사포, M24 경전차, 네이팜탄을 투하하는 전투기. 베트민이 갖고 있던 건 소총과 수류탄이 전부였습니다. 대포요? 없었습니다. 전차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비행기요? 꿈도 못 꿨습니다. 셋째, 기동성입니다. 낙하산 부대의 진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포위하고 섬멸하고 철수합니다. 베트민 입장에서는 프랑스군이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산을 넘어 도망쳐도 아침에 하늘에서 프랑스군이 떨어집니다. 1947년부터 1953년까지 프랑스군은 대규모 작전을 수십 차례 펼칩니다. 베트민 거점을 타격하고 보급로를 끊고 지도자를 사살합니다. 작전명도 거창했습니다. 레아 작전, 로렌 작전, 스왈로 작전. 매번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프랑스의 압승이었습니다. 베트민 사상자가 프랑스군의 3배, 4배씩 나왔으니까요.
프랑스 언론은 연일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베트민 소탕 임박, 호치민 정권 붕괴 초읽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겨도 전쟁이 안 끝납니다. 베트민을 격파했다고 발표한 지역에서 한 달 후 또 습격이 일어납니다. 죽였다던 지휘관이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소탕했다던 부대가 다시 조직됩니다. 마치 잡초 같았습니다.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프랑스군 장교들 사이에서 농담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투에서 이긴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거지? 1953년 프랑스군 총사령관이 바뀝니다. 앙리 나바르 장군이 부임합니다. 그는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2차 대전 영웅이었고 전략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나바르는 부임하자마자 선언합니다. 18개월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가 세운 계획이 나바르 플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베트민을 유인해서 정면 대결로 끌어들이자. 게릴라전 말고 정규전으로, 회전으로 승부를 보자. 나바르는 생각했습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화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대포, 전차, 비행기, 우리가 다 갖고 있어. 문제는 저놈들이 도망 다닌다는 거야. 싸우다가 불리해지면 산으로 숨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 미끼를 던지자. 저놈들이 안 올 수 없는 미끼로 선택된 곳이 DNBMF입니다. 지도를 보면 황당합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 베트남 북서부 산악지대 한가운데 있는 분지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300km나 떨어진 오지입니다. 도로도 제대로 없습니다. 육로 보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직 비행기로만 물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곳을 골랐을까요? 나바르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DNBMF는 라오스로 가는 길목입니다. 베트민이 라오스를 침공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요새를 세우면 베트민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요새를 공격하든가 라오스 침공을 포기하든가. 나바르는 확신했습니다. 베트민은 반드시 공격해 올 거라고. 그리고 공격해 오면 화력으로 박살낼 거라고. 프랑스 참모들 중 일부가 반대합니다. 특히 현장 지휘관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방이 고지입니다. 저 산 위에서 쏘면 우리가 표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급이 오직 항공으로만 가능합니다. 활주로가 파괴되면 고립됩니다. 철수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바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베트민이 중포를 저 산 위로 끌고 올라갈 수 있겠어? 대포 한 문이 몇 톤인데. 도로도 없는 산악지대에서? 불가능해. 그리고 설령 대포를 가져온다 해도 우리 항공기가 바로 찾아서 폭격할 거야. 위장할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 오판입니다. 1953년 12월 20일 작전명 카스토르 게시. 프랑스 낙하산 부대 4,500명이 DNBMF에 투하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병사들은 착지하자마자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트민 소규모 부대와 교전합니다. 결과는 프랑스군의 압승이었습니다. 베트민 병사 수십 명이 사살되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순조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프랑스군은 요새를 건설합니다. 활주로를 닫고 참호를 파고 방어진지를 세웁니다. 거점에는 여성 이름을 부닙니다. 위니프레드, 클로딘, 이자벨, 베아트리스, 가브리엘, 안마리, 장교들의 애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프랑스식 낭만이죠. 병력은 계속 증강됩니다. 낙하산으로, 수송기로 병사와 장비가 도착합니다. 최종 병력 1만 6천 명, 105mm 곡사포 28문, M24 경전차 10대, 박격포 수십 문. 드 카스트리 장군이 지휘를 맡습니다.
그는 기병대 출신의 화려한 장교였습니다.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다녔고 전투 중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드카스트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에 보고합니다. 배트민이 공격해 오면 환영하겠습니다. 포격으로 녹여버리겠습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보급선이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와봤자 굶어 죽을 겁니다. 두 번째 오판입니다. 그 시각 배트민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응우회작 배트민 총사령관입니다. 학교 역사 교사 출신이에요. 프랑스 식민지배 시절 하노이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관학교도 참모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군 장성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해냅니다. 1954년 1월부터 3월까지 배트민은 대포를 산 위로 끌어올립니다. 중국에서 지원받은 105mm 곡사포 스졸 4문, 75mm 3포 20문, 37mm 대공포 80문. 어떻게? 사람 힘으로요. 대포 한 문의 무게가 2톤이 넘습니다. 트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없습니다. 트럭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민간인이 동원됩니다. 농민, 노동자, 학생, 여성. 대포 한 문당 500명이 밧줄로 끕니다.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조금씩 전진합니다. 1시간에 몇백 미터 움직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밤에만 이동합니다. 낮에는 위장합니다. 나뭇잎으로 덮고 풀로 숨깁니다. 프랑스 정찰기가 매일 날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냥 산이었으니까요. 보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전거입니다. 프랑스제 푸조 자전거를 개조했습니다. 대나무로 프레임을 보강하고 짐바지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개조한 자전거 한 대가 200kg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몸무게의 3배입니다. 2만 대의 자전거가 밤마다 정글 오솔길을 달렸습니다. 쌀, 탄약, 의약품, 500km 보급선을 자전거가 연결한 겁니다. 프랑스군은 트럭과 비행기 없이는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트민은 자전거로 해냈습니다. 디엔비엠프 주변 산에 집결한 배트민 병력 5만 명, 프랑스군의 3배입니다. 그리고 대포 120문 이상, 프랑스군 포병보다 많았습니다. 프랑스군은 몰랐습니다. 자기들 머리 위 산속에 수만 명의 적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대포가 이미 조준되어 있다는 1954년 3월 13일 오후 5시 보응우에 잡은 명령을 내립니다. 공격. 첫 포격이 시작됩니다. 산 위에서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프랑스 진지에 포탄이 쏟아집니다. 프랑스군은 충격에 빠집니다. 대포가 있어? 어디서 쏘는 거야? 프랑스 포병대장 샤를 피로 대령이 반격을 명령합니다. 그는 장담했습니다. 배트민 포병을 24시간 내에 제압하겠다고. 우리 포병이 훨씬 정확하고 정찰기가 위치를 찾아줄 거라고. 하지만 배트민 대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포가 산 중턱 동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쏘고 동굴로 들어가고 위치를 바꿉니다. 프랑스 항공기가 폭탄을 떨어뜨려도 동굴은 멀쩡했습니다. 첫날 밤 거점 베아트리스가 함락됩니다. 500명의 프랑스 외인 부대원이 전멸합니다. 이틀 후 가브리엘이 떨어집니다. 안마리는 수비대가 탈영해서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피로 대령은 그날 밤 자신의 참호에서 수류탄으로 자살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내가 치욕을 안겼다. 자기 장담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자기 때문에 전우들이 죽었다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일주일 만에 프랑스군은 활주로를 잃습니다. 대공포 사격이 너무 격렬해서
수송기가 착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보급은 공중투하뿐입니다. 그런데 공중투하도 문제였습니다. 대공포를 피하려고 수송기들이 높이 올라갑니다. 3,000m 이상에서 물자를 떨어뜨립니다. 낙하산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가 안 됩니다. 결과 보급품 상당수가 베트민 진영에 떨어집니다. 프랑스군이 보낸 탄약과 식량이 적군을 먹여 살립니다. 베트민 병사들이 프랑스제 통조림을 먹으며 농담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 보급을 해주네. 4월이 되자 전투 양상이 바뀝니다. 초반에 베트민은 인해 전술을 썼습니다. 수천 명이 파도처럼 달려들어 진지를 덮치는 방식이죠. 하지만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첫 2주간 베트민 사상자 6,000명. 프랑스군의 기관총과 대포 앞에서 쓰러져 나갔습니다. 보응 후에 잡은 전술을 바꿉니다. 참호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쓰던 방식이죠. 땅굴을 파고 조금씩 전진합니다. 매일 밤 수백 미터씩 프랑스 진지를 서서히 조여옵니다. 프랑스군 병사들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4월 중순, 우기가 시작됩니다. 열대성 폭우가 쏟아집니다. 참호에 물이 찹니다. 허리까지 차는 진흙탕에서 싸워야 합니다. 배수가 안 됩니다. 병사들은 하루 종일 물속에 서 있습니다. 시체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부패한 시신이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 옆에서 꼭 자고 싸워야 합니다. 부상자는 날마다 늘어나는데 의약품이 없습니다. 야전병원은 부상자로 넘쳐납니다. 침대가 모자라서 바닥에 눕힙니다. 마취약이 바닥났습니다. 마취 없이 팔다리를 절단합니다.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프랑스 병사의 증언입니다. 밤마다 베트민 확성기가 들렸습니다. 프랑스어로 항복하라, 집에 보내주겠다고.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프랑스군은 버팁니다. 왜? 구원이 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바르 장군은 파리에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증원군을 보내달라, 폭격기를 보내달라. 하지만 프랑스에는 더 보낼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인도차이나의 원정군 대부분을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 손을 벌립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고민합니다. 프랑스가 지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도미노 이론이죠. 하나가 넘어지면 옆에 것도 넘어진다. 베트남이 넘어지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합참은 벌처 작전을 제안합니다. B-29 폭격기 60대로 DMBM프 주변을 폭격하자. 베트민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자. 심지어 전술핵 사용까지 검토됩니다. 소형 핵폭탄 2~3발이면 베트민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부됩니다. 영국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미국 의회 여론도 또 아시아에서 전쟁이냐며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또 아시아에서 젊은이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혼자 남습니다. 5월이 되자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남은 거점은 중앙지휘부와 이자베, 딱 2곳뿐입니다. 탄약은 하루치도 안 남았습니다. 식수도 바닥납니다. 물을 구하려면 베트민 저격수가 노리는 강까지 가야 합니다. 물 들어갔다가 죽는 병사가 매일 나왔습니다. 5월 6일 밤, 베트민 최후의 총공격이 시작됩니다. 2만 명이 돌격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군이 막아낼 탄약이 없었습니다. 5월 7일 오후 5시 30분, 드카스트리 장군은 백기를 올립니다. 프랑스 3세기가 내려옵니다. 베트민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진지로 밀려 들어옵니다. 56일간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DMBMF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적 우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교훈은 아무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1965년 미국이 베트남에 본격 개입합니다. 세계 최강 군대입니다. B-52 폭격기, 네이팜탄, 고엽제, 8년간 베트남에 투하된 폭탄의 양 760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 떨어진 폭탄 총량의 3배입니다. 한 나라예요. 결과는요? 1975년 사이공 함락, 미국의 패배입니다. 5만 8천 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현대식 전차와 헬기를 앞세웁니다. 상대는 AK-47 든 무자헤딘 전사들입니다. 10년 후 소련은 철수합니다. 사상자 1만 5천 명, 부상자 5만 명. 그리고 2년 후 소련은 해체됩니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갑니다. 20년간 1조 달러를 씁니다. 2021년 철수합니다. 탈레반이 다시 집권합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외부 세력은 화력에서 압도합니다. 최신 무기, 막강한 자금, 훈련된 병사. 하지만 현지인에게는 빠질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집이니까요. 지면 끝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저항하는 쪽편입니다. 프랑스군은 DMBMF에서 56일을 버텼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베트민은 8년을 싸웠습니다. 그 전에 일본과 5년, 그 전에 프랑스와 80년.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바르 장군이 분지 대신 해안 거점을 선택했다면, 만약 미국이 개입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독립을 원하는 민족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으니까요. 1954년 5월 7일 오후 5시 30분. 들카스트리 장군이 백기를 올린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인도차이나 평화협정 회의입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소식을 듣고 협상 테이블에서 무너집니다. 모든 협상 카드를 잃었습니다. 이제 베트민이 뭘 요구하든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21일 제네바 협정이 체결됩니다. 베트남은 17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100년 식민 지배의 끝이었습니다. DMBMF에서 프랑스를 무너뜨린 건 베트민의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2만의 자전거도 아니었습니다. 5만 명의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건 오만이었습니다. 저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 대포를 산 위로 끌고 올라갈 리 없다는 단정. 농민들이 우리 정예군을 이길 수 없다는 자만.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한 대가. 그게 DMBMF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더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이 있으니까, 더 첨단 기술이 있으니까.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결국 이기는 건 물러설 곳 없는 자들이라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